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사이다. 화요일인 오늘은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월화수목금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한 노란톡의 활발함을 좀 보여주는 그런 요일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더 리치에셋의 황태현 대표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5일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2021년 하고 5일이 지나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특히 우리 황태현 대표님께서 2021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또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 저도 참 기대가 큰데 우리 대표님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리치에셋의 황태현 대표입니다. 너무 과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뭐 방대하게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네. 이제 새해 이제 맞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새해가 되면 사실 모든 그 가정에서 우리 집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내 집 마련 전략이라던가 또 투자 전략이라던가 또 임차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지금 현재 정책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나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언론 기사를 통해서 또 다양한 부동산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겨울 수 있는데 좀 들으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셈법을 좀 해보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를 좀 내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짤막하게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공감하시고 또 어찌 보면 본인께서 좀 도움 되시는 분들은 좀 공부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도 못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셔야 되고요. 정말 코로나 시대에 이제 뭐 백신 얘기도 나오고 치료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희망 잃지 마시고 좀 힘내셔가지고 2021년 또 화이팅하는 그런 한 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마다 많은 부동산 전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올해도 이렇게 질문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사야 하느냐 아니면 떨어질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라도 뭐 팔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시각이 좀 큰데 일단 2021년도 전체적인 시장은 2020년도와 별다르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호가 시장하고 상승 시장 쪽으로 머물러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 지점은 어떻게 보면 2021년도보다 2022년, 2023년 이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꼭대기 상투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올라간다고 해서 더 불안해갖고 막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새로운 지역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을 조금 더 발품을 파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오를 거로 전망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지속적인 지금 한 3, 4년, 4, 5년 동안 왔던 그 시장보다는 거의 그 좀 높게 와 있는 게 사실이니까 조금 주춤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니까 단기적 시점보다는 중장기적인 어떤 시점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 전략, 또 투자 전략 이 두 마리를 좀 잘 선택하셔가지고 두 가지를 좀 현명한 선택을 하는 그런 좀 시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무리하지 않는 그런 좀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를 놓고 보게 되면 2021년도는 200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이 넘는 그 시점에도 보면 금융위기가 오기 전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집값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서 버는 건 별로 없는데 집값에 대한 부담이 계속 오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 최근에 불거졌죠. 또 그다음에 뭐 저성장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에 있는 과제가 어떻게 보면 고령화 이런 것들인데 지금 그런 어떤 모습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2007, 8년경의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과하게 실물 가치가 올라가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불안감 임차 시장에 대한 불안감, 뭐 공급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하면서도 부동산이 지금 뛰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 시장에 지금 가격을 반영하면서 그거를 올라가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불안 심리가
시장을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불안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심리적 요인인데 거기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가장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유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자금이 또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또 네. 토지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단순 그냥 인기 있는 곳들은 계속 인기를 갖고 가격을 끌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금리 부분이 지금 사실 뭐 경제가 좋아져서 막 올라가야 부담스러워서 어찌 보면 그 영향을 미쳐서 좀 움직일 텐데 저금리 기조가 계속 되어 있다 보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대출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들은 지금도 계속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지금 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계속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네. 또 반대국부 시장은 뭐냐면 정책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2017년, 18년, 19년 지금부터 한 3년 전 그리고 2020년까지 보면 2017년도부터 계속 규제였어요. 규제. 근데 가격은 어땠어요? 계속 상승 이렇게 갔는데 네. 지금 2021년도 새해 벽두부터도 어떤 기사들 통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때요? 뭐 또 부동산 대책 또 그쵸. 나온다. 자, 국토부 장관님 바뀌셨습니다. 그럼 또 뭔가를 내놔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 완화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을 잡겠다. 근데 이게 뭘 잡느냐. 이게 핵심이 이제 뭘 네. 잡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좀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잡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잡지 말아야 될 것들도 지금 같이 잡는 형국인데 그게 정책의 어떤 지금 방향성이 지금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풀기 전에는 일단 집값이 그렇게 쉽게 잡힐 것으로 판단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일단 가격 자체도 상승 쪽으로 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사실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파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버텼다가 매도를 결정하시는데 올해 시장만 보고 매도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 시장까지 보고 매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구 아파트라든가 그냥 뭐 준신축 아파트 그리고 어떤 교통 여건이 좀 부족한데 가격이 그냥 옆에가 오르니까 나도 덩달아 오르는 이런 곳들이 있어요. 네. 사실 그 지역 안에서도 우리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 쳐져 있는 약간 등수가 떨어지는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좋은 애들보다 더 빨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 매도가 순조롭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1년 한 반 정도 뒤면 많은 이제 대한민국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뭐 치료제, 백신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까지 많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이 정책 변화가 어마어마한 어떤 이슈들을 쏟아낼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피로감이 왔죠.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데 말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시장과 정책과 따로 노는 경우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맞는지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맞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보유세 문제라던가 또 양도세 문제, 취득하는 문제. 사실은 부동산 하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취득, 사는 거고. 자, 샀으니까 갖고 있는 거고, 갖고 있는데 이제 매도를 해야 돼, 양도. 근데 이 부분을 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말이 되기도 하면서 부담을 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네. 취득을 할 때도 한 개 이상 사면은 좀 많이 내라. 8%, 12%까지 해놨고, 법인이 사도 좀 많이 내라. 이렇게 해놨고요. 또 많이 샀으니까,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많이 내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항상 그리고 내야 되네요. 또 많이 벌었다. 이득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또 많이 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보면 거의 잘못하면 100%가 넘어가는 수도 아이고요.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양도세에서 그런 다른 취득세 그 보유세라든가 이런 감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따라온다고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1년 뒤, 1년 반 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변화에 지금 계속 그 피로감들이 쌓여오다가 한번 빡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폭발하게 되면 그거를 반영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적으로 봤을 때 해마다 넘어올 때 보면 부동산이 흐름이 한번 바뀔 때는 언제 바뀌냐면 사람이 바뀔 때. 어디 무슨 선거한다 뭐 한다 그쵸. 그러면은 정책을 막 쏟아놓고 그 정책을 보시잖아요. 그 정책을 보시는 가운데서 이제 감론을박이 막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걸 쓰겠다 어쩐다 하는데 이제 누가 당선이 꽝꽝 되면 그분 마음대로 또 가잖아요. 그 정책이. 그죠. 그래서 네. 과거의 어떤 정부들 정책을 보면 규제 시장에서 완화 시장, 완화 시장에서 다시 규제.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딱 그 전 정부만 봐도
완화 정책, 뭐 부동산 상한, 뭐 그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던가, 뭐 취득세 영구 인하라던가, 뭐 대출, 뭐 LTV DTI라던가 다 풀었었어요. 뭐 재건축 연한도 막 줄이고, 뭐 재건축 3법, 뭐 부동산 3법 다 풀고 막 하여튼 셀 수 없을 정도로 풀었었는데 네. 지금은 어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막았잖아요, 막죠. 그죠? 네. 막 20 몇 번째 대책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도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다시 또 어느 정도 완화 정책으로 갔을 땐 시장이 또 혼선이 와가지고 어떤 데는 떨어지고 어떤 데는 올라가고 하는데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항상 똑같이 해온 게 있어요. 정책 속에는 항상 개발 정책이 빠지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뭐 철도 우리 GTX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는 뭐 BTX 그쵸. 얘기도 이제 네. 나오고 또 광역철도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공공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역세권 개발 얘기도 나오고 용적률 상향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거꾸로 따지면 개발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개발 이슈가 있고 수요자가 있고 변화가 하는 곳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주셔야 상승세는 상승세인데 그냥 아무거나 샀다고 해서 상승되냐 그렇지가 않다. 지역의 개발의 호재가 있던 뭐 재개발의 호재가 있던 재건축의 호재가 있던 기본적인 이슈는 물고 들어가주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규제가 엄청 심하잖아요. 막 네. 2년 거주 요건도 맞아요. 있고 뭐 그 조합설 이렇게 어떤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그 양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어차피 입주권 확보가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라서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로 갔을 때는 조금 더 좋은 어떤 그 시장의 역할을 할 텐데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2021년도에 어떤 부동산 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상승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안에서 호재를 정확히 짚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호재를 짚을 때는 지금 현재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2022년, 2023년, 2024년 놓고 봤을 때 내가 지금 매수를 했다면 매수할 때 부동산은 결론이 나는데 매수했다면 파는 지점이 결론이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2년 정도는 채야 갖고 있어야 세금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고 또 거주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일단 소유했으면 2년은 두고 봐야 될 일인 거란 말이에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단기 매매를 막 시도할 게 아니라면 지금 매수를 한다고 가정하시는 분들은 2년 뒤 2023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좀 예측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언제나 20년에 샀으면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20년을 볼 때는 22년, 24년을 본다면 지금 21년도에 이제 뭔가를 들어가서 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는 2023년, 2025년, 27년, 29년 시장을 보시고 지금 2021년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팔 때 결정나는 게 아니라 살 때다 결정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발품 좀 파시고요. 정책 전체 국토부 그 국토교통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각 지자체마다 시군구가 생각하는 그런 개발 방향들이 있는데 그런 개발 방향이 어디로 있는지 꼭 살펴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시게 되면 전세와 매매가가 다 오른다. 그러면은 무주택자분들이 있고 다주택자분들이 있는데 지금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도권 기준 했을 때도 그렇고요. 지방도 뭐 다소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공공 공급을 지금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민간 공급보다도 어떻게든 나라에서 공급을 해서 그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무주택자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1주택자로 매수하려고 덤비시는 것보다는 인근에 있는 청약시장,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은 거기에서 1년 이상의 거주를 하신 분들이 우선순위가 더 빨리 와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버티게 하셨다가 청약 쪽으로 조금 계속 노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청약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계약금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청약 나오면 청약해야지 그냥 이런 어떤 셈법만 하지 마시고요. 청약을 했을 때 지금 21년도에 나오고 있는 어떤 가격들, 금액들이 얼마 정도여서 그 금액 대비 나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갖고 있어야 되거나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자금 조달 계획을 꼭 세우셔야 되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과거에는 담보만 가지고도 충분히 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돼요. 안 그래서 되죠.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관리를 빨리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보통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상담해드리면 본인 컨디션은 모르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라는 막연한 질문만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양파를 까듯이 하나씩 하나씩 까다 보면 아 이거 뭔가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놨구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한테 그런 어떤 보험 같은 거 들어주듯이 그쵸. 지금 집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과거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준비하려고 해도 늦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과거에 내가 준비를 어떻게 잘 해놨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노크를 좀 두들겼으면 좋겠고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한 6월이 넘어가면 사실 이제 양도세에 대한 이제 중과가 또 시작이 돼요. 근데 그렇죠. 양도세 중과라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그러니까 무슨 지역으로 탁 묶여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세요. 사실은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다 거의 다 네. 묶여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보유세 증가, 근데 양도세도 중과 그러면 빠져나갈 곳이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사실은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2019년도에도 막 그런 이슈를 계속 던졌어요. 네. 18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양도세 10% 중과한다. 하지만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왜? 불안심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워서. 아까워서. 그냥 나라에 내는 게 뭔가 아까워. 그런 마음 있죠. 그죠? 네. 그쵸. 그래서 세금 얘기하면 아까워. 아깝죠. 그래서 그 아깝지 않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빨리빨리 하고 좀 걷어들이고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고 하면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좋은 데 가졌고 많이 가졌으니까 너는 많이 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기다리면 바뀔 것 같아. 좀 기다리면 바뀔 것 같아. 해서 또 안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올해는. 네. 근데 이게 이 중과가 또 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 중과였는데 플러스 10%를 더 내야 되니까 이 10%에서도 잘 안 움직였는데 더 해놓으면 더 안 움직이겠죠? 더 아깝죠. 그래서 수도권 대비 어떤 그런 어떤 특정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량은 적어지고 수요자는 들어오니까 즉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자는 늘어나고 전세값은 지금 2+2 해놓다 보니까 사실 올해 아마 그 2+2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일단은 그게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에요 지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은 전세가 막 뭐 예를 들어서 한 5억, 7억 하는데 어떤 집은 한 2억, 3억밖에 안 하는 집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5% 인상률 때문에 묶여 있어서. 네. 근데 이게 딱 끝난다고 했을 때는 갑자기 2, 3억이 막 올라가서 올라가죠. 집값을 이제 평균 집값을 또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올해 이 전국이라고 표현했지만 수도권 대비했을 때 전세값의 어떤 향방에 따라서 매매가가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공급적인 부분도 양도소득세를 감안하고 내놓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집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당장 올해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 네. 그리고 전세는 사실 그 시장 자체에서 5% 상한선이 제재받지 않는 구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번 놓을 때 4년을 줘야 되니까 5%밖에 못 올리니까 네. 받을 때 잘 받자라는 이 심리가 약간의 크죠. 이런 심리들이 그쵸. 지금 움직이면서 시장에 혼선이 온 거고 네.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을 그 부동산에서 줄 서서 봤다잖아요. 그죠? 네. 표를 맞아요. 받아서 제비뽑기. 순번대로 네. 해가지고 생각부터. 제비뽑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런 현상이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닌데 그 현상이 올해는 작년에 예를 들어 2020년에 그게 한두 개 정도로 보이는 거라면 2021년도에는 더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래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가더라도 이게 팁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으셨거나 아니면은 5% 선에서 재임차를 할 수 있거나 한다면 하시면서 내 집 마련 무주택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다가 청약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전략은 좀 피실 필요가 있으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불쾌하지 않은 선에서 좀 어차피 이 정책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우리가 막 법을 만들어놨는데 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참 좀 갑갑한 마음은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좀 제가 이거 만드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자면 좀
많이 생각하고 좀 정말 저 밑에부터 저 위에까지 다 한번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이 시장을 어떻게 하면 좀 반대급부의 어떤 심리보다는 아 우리 참 좋은 거야 이렇게 좀 잘하고 있는 거야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네. 생각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급하다. 내놓을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점들을 똑똑하신 분들이 다 계시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치고받고 한번 논의해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막 전문가들 어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다못해 유튜브에 댓글 달리는 거 보시죠. 우리 노란톡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일반 국민분들 시민분들 다 엄청 똑똑해지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좀 경청하고 듣고 한다면 아마 21년도에는 정말 좋은 어떤 정책들이 네.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대중의 어떤 국민의 시민의 어떤 목소리들, 지역의 목소리들을 좀 많이 듣고 판단하셔서 정책들을 내놓으신다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맞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세 번째는 그날이 온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양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버틸 거냐 어찌 보면 팔 거냐인데 네. 저는 버틴다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21년도에 시장을 바라봤을 때 과거 2020년, 2019년도에도 두들겼단 말이에요. 양도세 네. 이렇게 할 거야라고 했고 그 대책을 나올 때도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네. 언제부터 이걸 시행할 거니까 이때 안에 다 팔아라 이렇게 했는데 시장은 역반응이 일어났죠. 이거를 왜 파냐? 집 한 채 사기도 어려운데 막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또 주택임대사업자 폐지 부분이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라고 활성화를 엄청 시키다가 이게 잘못됐으니 없애겠습니다까지 왔고 그러면서 2+1하는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지는 이제 과정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여기도 건든 거예요. 다주택자 양도세. 근데 그 와중에 버티까 팔까 중에 여기서 계속 싸웠잖아요. 그때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올해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21년도에. 근데 그런 현상을 봤을 때 판매를 한 그 어떤 그 소유자보다 그거를 지키고 간 소유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의 전세난과 물량 공급 이런 어떤 공급이 부족한 그런 사태가 저는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공급량은 계속해서 공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뭐 17만, 18만, 19만 해마다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 잠김 형상이 와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물량을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는 시장을 못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어떤 상황이 와서 뉴스 틀면은 거의 1년 동안 코로나하고 부동산은 빼놓지 않고 나온 것 같아요. 항상 나오죠. 그래서 그게 온 국민이 다 거기에 막 매달려야 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서로의 시각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판단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현상을 봤을 때는 지금 버틴다 쪽이 좀 더 우세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저는 시장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보시고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심리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버틴다고 가겠지만 그 제가 말씀드렸던 2022년 이때 완전히 움직일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는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고 매도 전략을 잡는다면 한 2023년 뭐 이런 식으로 좀 한 1, 2년을 더 길게 봐주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고요. 지금 주택 어찌 보면 사실 지금 그 15억 이상 같은 경우에 아예 안 나오잖아요, 대출이. 그죠? 네. 그런데 대출이 지금 어디가 풀려 있는 거냐면 전세 쪽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도 사실 어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지금 집값과 에는 안 해주는데 전세 쪽에서 너무 과하게 지금 이제 움직이는 거라서 잘못하면 이쪽도 조금 묶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세라는 우리 제도 자체가 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었었거든요. 네. 전세값이 오르니까 오른 만큼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어떤 영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세값이 오른다는 건 그 오르는 지역이 인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맞아요. 과거에는 대치동 하면 생각나는 거 교육이죠. 학군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결혼을 하시기 전에 여성분들은 별로 교육에 내 교육만 생각하죠. 내가 그쵸. 하고 싶은 거, 관심이 없죠. 뭐 언어, 뭐 해외 가는 거, 뭐 다양한 자기 만족에 의한 어떤 그런 것들인데
아기가 딱 태어나면 엄마가 되시잖아요. 그 엄마가 되시면 마음이 완전히 바뀌시는 것 같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되죠. 그죠? 저는 총각이었다가 아빠가 돼도 별로 그렇게 남자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아빠는 관심이 바라지 없어요. 않았어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아이한테 그렇다고 뭐 아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관심은 있으나 그렇게 막 큰 열은 안 보였는데 저희 집에 있으신 분께서는 네. 같은 엄마가 되신 거죠. 그래갖고 하니까 그런 인기 있는 지역들로 몰려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뭐 자사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어떻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21년도 지금 2020년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서 갈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게 반영해서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인기 있는 지역들, 전세가 올라가는 지역들은 조금 더 발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선명하겠다라고 보여지고 네. 대출이 안 됐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고가의 주택을 고가 9억 이상, 10억 이상, 15억 이상 이런 것들을 여러 채 소유하실 때는 정말 본인이 그 부동산으로 전세 끼고 있으면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임대 소득이 없거나 또는 본인의 어떤 기본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네요. 왜냐하면 네. 못 버텨서 잘못하면 경매 시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임대 시장과 매매 시장은 같이 움직인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가가 오르는 곳에 매매가가 움직인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정책은 아까도 제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최대한 공감해보고 소통해보고 들어보고, 그리고 전체 시장의 시장 바닥까지 들어가 봐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좋은 정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제가 지금까지 뭐 짧게 뭐 많이는 못 담았는데 네. 하여튼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정말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새해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지금 노란톡에서도 집중하고 보게 되네요.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글 올려주고 계신데 네.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사이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인 내일 오후 1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